상상 속의 무기가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까마득한 미래의 모습을 담은 SF 영화 등에서는 레이저 총으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속 레이저 무기는 직선으로 날아가 무엇이든 관통하는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K2 소총이나 M16 소총에서 발사된 탄두는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목표물로 날아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다 정확히는 발사된 탄두가 직선에 가깝게 날아가다가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힘이 빠져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 목표물을 맞춰야 하는 저격수는 여러 조건에 따라 오조준을 하기도 하는데요. 레이저는 직선으로 날아가기에 목표물에 정확히 겨냥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이고 개인화기로 활용하려면 아직 얼마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방산 기업이 기존의 탄환보다 몇 배의 관통력을 가진 괴물탄환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현대의 레이저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성능탄은 개인화기뿐 아니라 전차와 자주포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미군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된 탄환 시험이 큰 화제를 불러모은 적이 있습니다. 1km 밖에서 일반 소총에 쓰는 7.62mm 탄서른발을 3.5mm 두께의 강철판에 발사했는데 빗나간 8발을 제외한 22발 모두 강철판을 관통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거리를 고려하면 명중률 자체도 준수한 데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거의 100% 확률로 뚫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거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100m에서 실제 장갑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6.5mm 두께 방탄강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즉, 이걸 뚫을 수 있다는 건 실전에서도 장갑차에 탑승한 적을 사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는 소총용 5.56mm 탄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100탄, 그러니까 현재 K2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남았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고성능 5.56mm 탄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사격한 K200탄과 달리 튕겨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지나갑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쏜 결과 탄착군도 K2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었는데요. 어찌나 탄착군이 모여있는지 판이 뚫린 곳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은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을 개발한 건 미국이나 독일이 아니고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성능탄을 개발한 주인공은 바로 국내 방산기술업체인 두레텍입니다.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사원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 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중량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mm 및 7.62mm 고성능탄입니다. 두레텍의 탄환이 K2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특수한 모양에 있습니다. 두레텍이 만든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두레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탄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통력을 더욱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탄 자체의 성능도 대폭 강화되었지만 이 외에도 두레텍이 개발한 고성능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사체 내부 구성물과 재질을 경량화해 기존 탄약보다 약 40% 더 비축할 수 있게 했고 향후 탄피를 폴리머로 바꾸면 8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의 납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무기 운용 차원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성능 탄환을 전용화하기 없이 기존 무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기존 K2나 M16 같은 총기에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대물용 화기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탄만 양산할 수 있다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성능탄에 적용된 위력 향상 기술을 대구경 탄약, 포탄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K9 자주포의 포탄이나 K6 중기관총에 사용되는 12.7mm 탄약을 3배 이상 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면 K6 중기관총으로 적의 장갑차나 전차를 상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전차는 전차로밖에 상대할 수 없다는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 기갑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선 동종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 적 전차의 진격을 저지하려면 최소한 같은 전차 또는 장갑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병으로만 적 기갑 전력을 파괴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제블린, LO 등의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 보병은 전쟁 초기부터 현재까지 유럽 최강이라는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무수한 대전차 미사일 사수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극단적인 전술일 뿐입니다. 일례로 제블린의 경우 조준에서 발사까지 약 30초가 소요됩니다. 게다가 총 중량이 22kg이 넘어가서 이동조차 쉽지 않은데요. 이런 단점들로 우크라이나군은 통상 사수, 부사수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일조를 이루어 러시아군 전차를 공격합니다. 극도로 관측 장비가 발달한 현대 전차가 30초나 가만히 앉아서 제블린 조준을 당해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블린 운용병 한 개 팀은 사실상 미끼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가 제블린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건데요. 이는 LO도 마찬가지입니다. LO는 제블린보다 사용이 쉽고 무게가 가벼워 기동성도 좋지만 일반 사거리가 600m, 최대 유효 사거리가 800m에 불과해 사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러시아 전차가 한 차례의 사격을 끝마치고 재장전에 돌입하는 시간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선 첫 번째 사수가 러시아 전차의 시선을 끄는 동안 후속타를 날릴 두 번째 사수의 존재가 필연적입니다. 절대 생산적인 전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러시아 전차병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련했거나 보병과의 제병 합동이 원활했어도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군사 전술에서 적의 기갑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같은 기갑뿐이다라는 건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고성능탄의 등장으로 보병의 개인화기인 일반 소총으로도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의 등장 초기에는 대전차 소총이라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점점 전차의 장갑이 두꺼워져 효용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대물 저격총이 있긴 하지만 일선부대에 널리 보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성능탄을 사용하면 전차까지는 몰라도 중기관총이나 소총으로 장갑차를 잡는 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위력 때문에 미군도 고성능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5.56mm보다 저지력이 뛰어난 소총탄을 제식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작년에 차기 신형 제식화기 사업의 총기와 탄약 모두 6.8mm 구경인 시그454의 XM7과 XM25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총기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6.8mm 탄 자체가 낯설 텐데요.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민간에서 사냥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기존 5.56mm 탄이 사람보다 더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진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을 상대로는 위력이 저감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 6.8mm 탄인데요. 두꺼운 가죽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 관통력에 미군도 관심을 보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선 등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는 등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XM7 등 6.8mm 구경의 화기는 아예 근본적으로 6.8mm 탄 자체가 군사용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서는 5.56mm보다 대형이라 20발 탄창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주요 소총 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한 발 한 발에 목숨이 오가는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총알이 떨어져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6.8mm 탄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나 타국의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기존 미국 무기는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주요 총기는 5.56mm나 7.62mm, 권총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9mm 등 다른 구경탄환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사이즈인 6.8mm는 그 기준에 맞춰 제작된 총이 아닌 다른 대다수 무기들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6.8mm용 총기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6.8mm 구경을 제식화기로 채택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무기가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뚜레텍의 고성능탄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2022년부터 특전사의 고성능탄 12만 발을 우선 공급했고 야전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독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러시아, EU 등 전 세계 주요국의 특허 등록도 마친 상태인데요. 고성능탄이 앞으로 방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